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3명의 청년이 전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 전세 사기의 장본인인 소위 건축왕의 배후에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가 있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실명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과연 누군지 어떤 의혹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변호를 받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이정근 씨가 민주당의 손절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밝혀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배신감을 느꼈다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탈당. 동아일보 6면이 오늘 보도하고 있는데 언제쯤 오시려나 그님은 송 얘기입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송영길 탈당도 고민 중이다. 당 안팎 개선 정계 은퇴해야 한다라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정작 당사자 송영길 전 대표는 들어온다 만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안팎 개선은 주말에 파리에서 회견하고는 귀국하겠지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당사자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요? 송영길이 형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대회 당시에 패배했던 홍영표 의원은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2484인데요. 한국일보가 오늘 이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2484 이 숫자의 정체는 피해 사기 가구수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2484가구가 사기 피해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청년, 서민을 유인한 3가지 함정. 전세 사기 피해의 피해 숫자를 보니까 더욱 가슴이 미어집니다. 소위 건축왕 등등은요. 돈 된다면서 마구 짓고 싼 전세 찾는 청년들을 유인하고 끌어들였던 게 이 피해가 커진 이유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어제 국회에서 이 인천 전세 사기 건축왕을 밀어준 그리고 이 건축왕과 면밀히 관계가 있다면서 민주당의 고위 인사가 그 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비틀 한겨레신문 3면입니다. 불쑥 던지고 패 미리 꺼내는 대통령. 한겨레신문은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비틀거리는 외교 안보다라고 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닮은 꼴이다. 과연 이게 외교 안보 라인에서 숙고된 것이냐라는 것에 한겨레신문은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출마. 조선일보 신면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만든 조국 출마론.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 조국 부녀 출마할 거냐? 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급기야 조 전 장관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 또 조국의 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이 출마로 명예회복을 노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 유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의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은 언제 올까요? 영기령은 언제 귀국할까요? 하긴 할까요? 첫 번째 얘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송, 해견 후 귀국? 이정근의 배신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되었죠. 과연 어떤 배신감을 느낀다는 건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돈봉투 의혹 사건을 강하게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마련하고 배포하고 어떻게 돈을 뜯어낼 건지에 대해서 전수까지 해줬던 강래국 감사협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요, 강래구 협회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회유 정황이 적시돼 있습니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회피 이후 또 다른 피의자 강화평 전 구의원을 접촉했다라고 검찰은 인멸 내지 회유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됐어요.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자, 영장이 발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이 적시한 추가 혐의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돈봉투 조성, 배포 의혹에 플러스 증거 인멸, 회유 정황까지 지금 적혀 있어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굉장히 봐요. 높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범행 자체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어떤 민주주의 훼손은 아닙니까? 일단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매우 중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구속의 필요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거든요. 아, 이게 딱 명확하군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나갔는데 네. 압수수색하면 일반적으로 관계된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은 그 자리에 가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범죄 이외의 것을 압수수색한다 할지 아니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어디다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시하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보장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참여하라고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안 나타난다. 통보를 해준 거죠. 와서 참여해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압수수색 몇 시간 만에 끝나는데 예. 이틀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거 속칭 약 올르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권리 행사로 통보했는데 오지도 않아요. 예. 거기에다가 또 소환을 했는데 또 여기 참 불응한단 말이에요. 사실 뭐 이사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사하는 사람이 좀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데 하물며 압수수색 현장에 안 나왔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이 강래구 협회장이 한 8천만 원 정도를 자기가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의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달했다는 건데 여기에 전달하는 또 통로로서 대전에 있는 구의원 출신이 있어요. 강모 씨가. 그런데 이 강모 씨하고 또 접촉해가지고 또 회유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의 어떤 요건에 보면 어떻게 딱 들어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일단 지시를 했다. 지시하고 이제 총괄을 했다고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아마 심사를 하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 돈봉투 전달에 있어서 몸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신병은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소위 잠수를 탔다라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현역 검사 시절에 압수수색 많이 나가 보셨잖아요. 그 압수수색 갔는데 그 피의자가 집이나 뭐 사무실에 없고 소위 잠수 탔던 적이 있었습니까? 본인 압수수색? 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압수수색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대전에 있는데 빨리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그걸 기다려라 하죠. 대부분이 참여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 검찰이 참여 권리 보장 않고 압수수색하면 또 유법이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법원에서도 내가 가려고 했는데 검찰이 일찍 압수수색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이건 유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없다고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압수수색 갔는데 당사자가 안 와버리면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겠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죠. 예. 저쪽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것은 나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법원에서 당연히 유죄 무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안 오고 소위 잠수를 탔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피의자를 만났다, 접촉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강래구 감사협회장 녹취록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들이 스폰서라고 불렀던 사업가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지에 대해서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준 인물도 강래구 감사협회장으로 보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엑기스를 전수해줬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그냥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자, 이게 여러 번 들을 때마다 정말 이게 21세기의 한국 정치가 맞나,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엑기스를 전수해줬던 인물이 바로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이 강래구 협회장이 어마어마한 불법 장치 자금을 조성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은 민주당 현역 정치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고스란히 녹취가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정근 씨의 녹취 파일인데요. 강래구 씨랑 둘이 나눴던 얘기들은 뭐 참담하기 그지 이를 데가 없는데 여기에 같이 껴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윤관석 전 사무총장입니다. 민주당의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니 이 강래구 씨와 이정근 씨라고 하는 원외 인사들만의 힘으로 저렇게 엑기스를 전달하고 주고받으면서 사람들한테 100만 원을 생각하는데 야 1,000만 원 가져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나왔겠는가? 대한민국 사업가들이 스폰서들이 강래구 씨를 보고 돈을 줬겠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이정근 씨를 보고 돈을 줬겠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 이정근 씨와 같이 녹취했던 윤관석 사무총장이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요직에 임명이 된다는 겁니다. 요직 중에 요직이다. 그리고 오빠, 형님, 동생 하고 지냈던 그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녹취록에는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까지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 이런 참담하고 황당하고 기막힌 일을 꾸밀 수 있었던 저간의 배경에는 결국 송영길 대표가 모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기울 수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엑기스를 전달해 준다고 1,000만 원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만 의원에 대한 조금 전 나왔던 단독 뉴스 보도를 보니까 주변에 민주당 전직 의원의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이성만 의원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마련해달라 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자금을 마련해줬다. 현직 의원이 이런 원외 인사들이 이정근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돈을 전달해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던데요. 전직 의원에 대한. 이 1,000만 원도 결국은 강래구 씨가 지도한 것처럼 자 100만 원 생각하고 있을 때 1,000만 원을 가져와 라고 하는 것을 현역 의원한테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지울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이런 일들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는지 국민들 보시기엔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 조간신문이 단독 기사를 보도했는데 민주당의 전직 의원 A씨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전 부총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전당대회 기간에 이성만 의원에게 하도 돈을 달라고 닥달해서 참다 못한 이성만 의원이 1,000만 원을 마련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언급한 거죠. 그 기사고 1,000만 원. 1,000만 원. 강래구 씨가 1,000만 원. 1,000만 원. 엑기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일단은 해당 매체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겠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가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에게 어떻게 1,000만 원을 마련하는가에 대한 엑기스를 들었는데 공교롭게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이 언급한 의혹은 전직 의원 A씨가 야, 이정근이
그때 이성만 의원한테도 1,000만 원 내놓으라고 괴롭혀서 참다 못한 이 의원도 1,000만 원을 마련해줬는데 괴로워한다라는 대목인데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게 그냥 단순히 사무부총장, 일하는 사무부총장이 아니라 현역 의원보다 어찌 보면 더 위에 있는 듯한 그런 지금 의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당시는 이제 사무부총장이 아니었을 때 있고 하물며 그 이후에 사무부총장도 아니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캠프에서 소위 마당발 역할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뭐 보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강내구 이정근 이 두 사람이 캠프를 책임지면서 돈 문제를 했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소가리를 하는 어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가리. 본인 스스로가 마치 이렇게 주도적으로 무슨 돈을 내 가지고 돈을 뿌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반협박에 의해서 캠프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다 내자. 보통 때는 반협박이요? 자발적으로 아니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누구를 이번에 한번 뭐 밉시다 했을 때 나도 뭐 300만 원 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죠. 예. 우리가 돈을 모아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불법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과정에서는 좀 불편부당하게 이렇게 잘못 낙인 찍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드러내놓고 있지만 검찰이 쥐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예. 돈을 많이 받아서 그 돈을 다 썼느냐. 강내구 씨가. 예. 내가 들리는 소문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동안의 과정에. 예. 아니 다 모았지만 그걸 다 썼느냐. 착복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 뭐 배달 사고의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정근 씨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막 뿌리는데 말하자면 더 정신이 가 있지.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앞으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강내구 씨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착복 의혹은 아직 사실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이성만 의원, 현역 의원도 1,000만 원을 마지못해 뜯겼다라는 조금 전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민주당의 전직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주고 지금 소가리하고 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그 엑기스 방법이 이게 잘 먹혔나 보네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게 뭐 안 내놓고 못 빼기는 뭐 그런 엑기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 정치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부분이 돈으로 가지고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돼서 현역 의원들이 돈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겼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사과를 했지만 저도 뭐 민주당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국민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예. 그래서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하나 이런 돈 문제에 얽혀 있는 이상 이 본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 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강내구 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까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녹취록이 더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로서는 아니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그런 비판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엑기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저런 방식은 사실 뿌리 뽑아야 되는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도 어제 의총 이후에 강력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께는 좀 외람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전당대회에 전용기 의원님도 민주당에 계셨으니까 네.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저 봉투 안 받으셨죠? 그렇죠.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무슨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상황 자체를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녹취록들이 나오면서 이런 증거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우리가 뭐 그 녹취록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단언할 수 없으니 빨리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송영길 대표도 돌아오셔가지고 해당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어저께 의원총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의원들이 다 결의해서 한 걸로 하자. 그렇게까지는 나가야 된다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돈 봉투를 받았을지 모를 민주당의 의원들은 굉장히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김용주 의원님의 분석도 상당히 흥미롭게 들립니다. 강내구 감사협회장에게 영장이 청구됐고 이 강내구 감사협회장은 윤관석 의원을 나무랍니다. 녹취해서 너무 조심한다라고 말이죠. 윤관석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받긴 받았는데 그 X가 쫓아와서 엄청 불편했어 막 그러대 나한테.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편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불편해. 엄청 조심해 윤관석은. 조심해도 뭐 너무 조심해. 너무 조심해. 에이, 그런 걸 갖고 뭘 해. 조심성 있는 윤관석 의원, 괴로워하는 이성만 의원. 뭐 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따르면 이런 건데 이 강내구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현역 의원들보다 훨씬 더 대범했다라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조심해도 너무 조심해. 뭐 그런 거 가지고.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가 하면 이정근 부총장이 민주당의 손절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또 다른 의혹을, 또 다른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 이정근, 민주당의 노골적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낀다. 앞으로 어떤 일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 이정근 사건 1심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올렸어요. 이정근 전 부총장 영장 심사가 이뤄진 날에 올라온 글입니다. 만약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준다라는 경고가 나왔었는데 구속이 됐고 민주당에는 비슷한 바람이 불고 있죠. 지난해 9월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변호사, 이정근의 변호사가 경고를 올렸고 폭로가 이어졌고 민주당에 난리가 난 상황. 배신감을 느낀다. 김용주 의원님, 네. 뭐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이시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느낀다는 배신감, 그리고 저 변호사가 말하는 손절, 이 뭐 어떤 대목으로 보아야 되죠? 사실은 참 뭐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얘기지만 네. 그 송영길 대표가 왜 2번 이상 떨어졌느냐라는 네. 태도의 문제죠. 한편으로 보면 물론 민주당 전체가 그런 꼬리 자르기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송영길 대표의 스타일이 자기가 급할 때는 막 여기저기 요청하고 자기가 마치 그 자리에 가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는 내몰라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아마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사무부총장 될 때도 사실은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일하는 과정과 일이 끝난 차이의 어떤 배신감, 그런 것들이 잠재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처음에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한 일성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런 식의 얘기했던 자기의 보좌관이 참여돼 있고 인천시에 부시장했던 사람이 가담돼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섭섭한 일이고, 그게 바로 변호인이 말하는 손절이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해 봤을 때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런 무리수를 뒀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섭섭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뭔가 시인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바뀌는 계기가, 정철승 변호사도 그런 얘기, 이미 이 방향이 사실 이정근이라는 사람은 정치권 전체로 보면 무게가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내관이 됐을 때 이정근의 마음 하나로 전체 우리 당의 핵심 인물들이
뭐 단순히 송영길뿐만 아니라 노영민 이야기도 이미 나왔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그널을 왜 모르느냐 민주당은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손절에 배신감을 느낀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소위 선을 긋는 것에 대한 배신감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혹시 김병민 최고위원님, 여당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이른바 선을 이렇게 쫙 그어주었는데 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지난해 9월에 구속이 됐는데 구속되게 두고 적극적으로 돈봉투 의혹이나 뭐 이정근 전 부총장 개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소위 여당이 말하는 방탄을 쳐주지 않은 것, 방탄조끼를 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고도 읽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손절에 손절이 연속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절에 손절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부총장에서 손절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정근 부총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죠.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왔잖아요. 녹취도 나오고 윤가서 사무총장 등등.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기류가 모든 걸 다 송영길 전 대표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요. 송영길은 돌아와라. 송영길은 탈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송영길은 정계 은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송영길 전 대표만 되게 나쁜 사람이고 민주당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 당선시키려고 전당대회 돈 봉투를 마련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돈을 여기저기 끌어왔다는 녹취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누구한테 전달했는지에 대한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걸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 송영길 전 대표로 딱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싶은데 2021년 과거로 돌아가 보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얻었는가를 보면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편파적 경선 관리 때문에 가장 큰 이득을 얻었던 건 이재명 전 대표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어제 나왔던 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예. 언론에서 나왔던 게 막 되게 편파적이었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의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담기더라고요. 고민해보니까 그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심송심, 송이연대라는 표현까지 갖고 있었고 마지막에 이른바 중간에 사퇴한 사람들의 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 혹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불리가 바뀌게 되는데 누가 봐도 그 당시에 경선 시기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른바 몰빵으로 몰아주는 것 같은 행동들을 보였다. 그래서 이낙연 캠프가 당시 굉장히 반발했었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라 친문인 홍영표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으면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근으로 꼬리 자르다가 안 되니까 송영길로 꼬리 자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 정리하고 싶은 건 이정근 부총장이 징역 4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3년을 구형했거든요. 예. 다 모르쇠로 부인하고 막 돈 줬다는 사람까지도 본인이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거예요. 자, 이거는 돈봉투랑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돈봉투 사건이 터졌는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또 다 드러난 녹취까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 4년 6개월에 얹고 얹으면 치명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이정근 부총장이 과연 본인 스스로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인지 진실을 규명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들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가 민주당의 시작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변호인의 이야기입니다. 손절은 누구로부터 손절당했다는 건지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도 풍부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범행을 부인하기엔 녹취록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그리고 호남을 챙겨야 한다라는 명대사도 날립니다.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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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오빠 호남은 해야 해. 그리고 손절과 배신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검찰의 어떤 태도로 조사를 받을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언제 올까요? 이재명 대표는
조기 귀국을 요청했는데 령이 설까요? 궁금합니다. 파리 회견은 일단 주말에 할 걸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기자회견. 조기 귀국 전망도 나왔어요. 민주당 관계자 송 내일 기자회견 한 뒤 조기 귀국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직전까지 송이 7월까지 안 올 수 있다라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 여러 루트로 귀국을 촉구하고 있다. 예정보다 빨리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 송영길 귀국 후 탈당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송심이 아니라 일단은 이심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도부는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바람이 담긴 관측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탈당이나 제명 같은 게 그런 이야기는 오늘 나오지는 않았고요. 탈당이나 제명 얘기는 지도부에서 정해진 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빠른 귀국에 지도부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의 파리에서의 모습을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매우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빨리 귀국할 수 있을지 빨리 귀국한다고 뭐가 달라질지 좀 의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약간 스타일이 저래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많이 여유 있는 그런 표정, 말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굉장히 또 파리에서 지금 느긋합니다. 파리지앵이에요. 그래서 지금 22일에 기자회견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22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할 때는 귀국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벌자. 그래서 22일 기자회견할 때 모든 걸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와서 사실은 조사를 받고 탈당을 하든지 정계 은퇴를 하든지 해야지 이제 민주당의 짐이 벗어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 계속 민주당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의총을 해가지고 빨리 송영길 대표 오라고 해라.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의원 중에 누가 친하지 않느냐. 당신이 가서 데리고 와라. 데려와라. 네, 그 정도 할 정도의 이게 오고 갔다고 그래요. 민주당에서 이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기자회견 때 뭔 말할지 모른다. 송 대표가 특사라도 보내서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인터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사라도 보내라. 지금 상황 자체는 귀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조사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영장 청구가 됐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영장을 청구해도 뭐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송영길 전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100% 청구된다고 봐요. 그러면 구속될 가능성이 클 건데 그러면 탈당을 안고 버틴다랄지 정계 은퇴를 안고 계속 조사받고 뭐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된다랄지 재판을 받게 되면 그건 굉장히 민주당의 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가 물론 유죄냐 무죄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구속이 돼버리면 자신의 의사에 의한 정계 은퇴가 아니고 그리고 범죄 때문에 정계 은퇴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정치를 하면서 항상 한 얘기가 선당 후사였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선당 후사를 송영길 대표가 실천을 하기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엄청 바라고 있겠죠.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주말이잖아요. 22일. 내일 과연 기자회견 때 파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파리에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의원들도 없고 지도부도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기자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민주당 의원은 관계자는 도대체 송 전 대표가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른다. 무슨 말을 할 것이 걱정돼서 특사라도 보낸다고
얘기했을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특사를 보내진 않잖아요, 여러분. 상당히 알쏭달쏭 궁금해집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 원로들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구질구질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구질구... 내가 다 책임지겠다. 정계은퇴 선언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거야. 어떻게 이래놓고 뭘 더 미련을 가진들 가능하겠어요. 그게. 구질구질하면 사람만 더 아주 추하게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당합판 내릴 상황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이 돈 봉투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표를 주겠습니까? 유권자가 표 안 주면 망하는 거죠. 송 전 대표는 왜 계속 파리에 있을까요? 너무 상식에 반하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까지 여기만 보내고 이 사건이 터졌다면 본인이 돌아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뭐 캥겨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구질구질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구질구질하다라는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할 말을 하는 이 당의 원로들이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는 건데 여당에서는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이 조기 귀국 요청 말고 혹시 딴 걸 모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겁니까? 서로 말을 맞추어서 진실 은폐하기로 뭐이라도 한 겁니까? 그 스폰서의 자녀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본인들이 꽂아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은 돈봉투 사건을 넘어서서 이재명 당시 대선 주자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 아니냐. 여당에서는 송 전 대표가 자꾸 안 들어오고 이재명 대표는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여유 있는 모습을 송 전 대표가 보이자 둘이 뭔가 모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용기 의원님 어떤 통화를 나눴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돌아와서 이 문제를 결자 해제해야 된다는 통화를 한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을 모의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사실 이 모든 증거가 사실 통화 녹취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파리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화해서 이런 모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나 여러 여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까지 연루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도 이재명 방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 외교 참사를 일으키는 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잘못, 저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 잘못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하필이면 대선을 지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 참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모든 사안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기승전 이재명이 문제가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돈봉투 사건에서 문제가 돼 있는 것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당 전체를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는 정적을 제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께도 더 큰 신뢰를 범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심송심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는 또 강한 비판을 전용기 의원님이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속내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좌장 정성호 의원은 기름값, 밥값 얘기를 하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밥값도 안 낸다라고 이 사건을 폄훼하는 듯한, 축소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더니 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박찬대 의원은요. 이 검찰 수사에 정치적 저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 녹취 유출설 부인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에서 나온 거고 주인은 구속 중이다. 검찰이 아니면 누가 제공? 정치적 저의가 분명하다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렇게 되면 바라보시는 국민들이 조금 헷갈리는데 대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무기력함을 고백하면서 검찰이 수사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은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에 저의가 있다라고 검찰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좀 아쉬운 게 지금은 아무리 시점상 검찰이 수사하는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더라도 지금은 저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전체 민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전체가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석고 대절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검찰이 꽃놀이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임자가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결국 전 당대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중시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군다나 장경태 의원 같은 젊은 최고위원이 그 돈이 몇 푼 안 된다. 이게 정말 민주당의 미래가 얼마나 정말 깜깜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얘기입니까? 노예한 정치인들도 아니고 젊은 정치인이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그야말로 어떤 무당파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모든 이야기를 다 던지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검찰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원인 제공한 자가 우리입니다. 100배 사과하는 자세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주로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검찰은 싫은데 돈봉투 의혹은 국민들 사이에 파장이 상당해서 검찰 수사를 당대표가 의뢰해 나와서 맡기긴 해야 되는데 또 검찰은 싫어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한 방향 정렬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선 정리가 안 돼요.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노선 정리를 못 시킨 거잖아요. 첫말에는 기획수사다 해놓고 그다음에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를 바란다 그랬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기획했지 하고 그러면 검찰을 수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안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당내에서는 또 왜 우리는 손 놓고 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결국 뭡니까? 민주당 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조속하게 이 대책위를 꾸려서 전체적으로 그런 개연성이 있는 리스트가 나온 의원들을 직접적인 조사를 하고 말하자면 밖에다 조사를 맡기든지 해서 검찰이 아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출당, 탈당, 어떤 윤리 이런 것을 가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굉장히 한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다 이런 문제이죠.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 사이에 뭔가 얽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의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의원들은 무리한 엮기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녹취록이 최근 공개됐죠. 스폰서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 사업가의 자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하는 혜택을 이들이 모의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 볼게요. 있나?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물론 이제 대선 캠프엔 여러 가지 많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뭐 스폰서의 대가로 이른바 알선이 이루어진 것인지는 뭐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걸 알았는지 여부도 뭐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와 0.59% 차이로 아깝게 진 홍영표 의원은 그 뒤에 참 정치적 노선이 너무 재밌는 게 송영길, 홍영표, 송영길 승, 홍영표 패. 그 이후에 이재명, 이낙연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깁니다. 요 뒤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줬다라는 게 송영길 지도부다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캠프를 또 주축이 바로 이 홍영표 의원입니다. 그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 악연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도 들죠. 참담하다.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라. 당사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맞수였던 홍영표 의원은 속이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속이 쓰릴 것 같기도 하고 김관선 변호사님, 네. 어쩌면 야, 이제 내가 돈 봉투에 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고 어떨까요? 아마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는 그때 송영길 전 대표가 돈을 안 뿌렸다고 한다면
내가 당대표 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게 단지 돈봉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미치지 않지는 않겠죠. 조금이라도 미치겠죠. 그런데 홍영표 의원하고 송영길 전 대표 차이가 0.59%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홍영표 의원이 당대표 됐다고 한다면 대선 후보가 또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또 대선 후보가 됐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느냐가 민주당 운명을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저 돈봉투는 정말로 주요했던 처방이었겠군요. 송영길 캠프 입장에선. 그렇죠. 결과가 0.59% 차이니까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운명을 뒤바뀔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본인은 당연히 친문하고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친문은 당연히 이낙연 대표, 전 대표를 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송영길하고 홍영표 중에서 누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송영길 의원이 대표가 되기를 원했겠죠. 그런 송영길 의원이 대표가 된 다음에 행보를 보면 굉장히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잃은 그런 행보를 해왔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수능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당대표라는 직위는 주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결정하는 데서 영향을 미쳐버렸기 때문에 홍영표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인터뷰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돈봉투 자체가 민주당의 운명을 좀 바꾸어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과연 이 의혹의 실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검찰의 수사 그리고 강내구 씨에 대한 영장은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천에서 정말로 아까운 우리 청춘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그 전세 사기의 소위 주범이라 볼 수 있는 건축왕이 민주당의 고위 정치인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매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건데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력이 뭐가 있는 거죠? 건축왕이라는 이 남모 씨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라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경찰에 특별 수사를 신속히 해주도록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경찰에 특별 수사를 요청했다. 이 인천의 극단적 선택 피해 사기를 양산한 건축왕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엄청난 이익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그 뒤에서 민주당의 고위층 인사가 힘을 썼다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요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자, 이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전세 사기 건축왕 남모 씨가 강원도로 무대를 옮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2017년 건축왕 남모 씨가 동해시 일대 땅 54만 평 143억에 낙찰을 받습니다. 최문순 당시 강원지사가 2018년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로 이 남모 씨를 선정하는데 그 사업비가 자그마치 6,674억 원의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엄청난 호재죠, 남모 씨 입장에선. 검찰에 붙잡히기 전 지난해 5월 망상지구의 미 명문 사립학교 유치를 진행했고 최문순 당시 강원지사는 현지 학교장과 양해각서도 체결하게 해줍니다. 당시
인천 빌라들이 경매로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전세 사기의 서막, 전세 사기의 본격적인 사기극이 시작되고 피해가 양산되던 그 시점에 강원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저 남모 씨가 챙긴 전세 보증금을 갖고 저 강원도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려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전세 사기에서 챙긴 이득을 갖고 강원도에 가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려 했다. 그리고 최문순 전 지사가 그 판을 깔아준 게 아니냐라는 게 현 정부의 의심 같습니다. 저 건축업자 남 씨 딸과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간의 통화 녹취록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녹취록이군요. 들어보시죠. 계속 이자를 찍어가면서 계속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한 달에 거의 4채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자를 계속 찍었던 거예요. 동해를 시작한 것도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돈이 크게 필요하니까. 건설사에다 매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알아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용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 한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인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제보를 갖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인데 저 시점을 보면 최문순 당시 강원지사가 정말로 6천억 대의 개발 사업자로서 남모 씨를 선정하는데 예. 그때 인천에서 경매로 막 빌라들이 넘어가고 있었을 때고 피해자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인데 그걸 좀 알아보고 사업자를 선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예. 아쉬움이 있고 지금 저 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최문순 전 지사 말고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이 저 남모 씨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의 전세 사기를 벌였던 일당들이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강원도까지 넘어가서 이 같은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그 강원도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다라고 아마 제보들이 쏟아졌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투자를 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돈, 부지 매각에만 100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가고요. 사업에는 앞서 봤던 것처럼 수천억 대의 자금들이 필요하면 사업 계획서에서의 자금 조달 방안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자금 조달 방안에 뭐라고 남 씨가 제출했냐면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을 기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임대 보증과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은 이미 인천에서부터 넘어가고 있는 그 정말 막대한 피해자들이 촉발하기 시작했던 때인데 이 건축왕이 직접 그렇게 네.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고 자금 출처를 당연히 물을 텐데 거기에다 임대 수익이라고 썼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사업 10.3 인천의 전세 보증금이 망상지구 개발 사업에 쓰인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사실은 그 돈을 못 받아서 우리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죽음을 부른 그 돈을 갖고 강원도에서 개발 사업을 벌인 게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이로군요.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여기에 대한 사기 피해 행각들을 더 커져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에 본인이 허위를 기재했던 많은 일들, 서류 조작 때문에 지난해에 이미 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바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문순 지사 입장에서는 동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 프로젝트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이 담보되어 있는 중견건설사나 정말 탄탄하게 나름대로 신용이 뒷받침되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한 검증 없이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했을 거라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그 중간에서 이른바 남 씨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준 사람이 인천의 민주당 중진 의원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던데. 그렇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중요하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제보들은 많은데 예. 그 제보를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벌였던 사기 행각에 혹시나 판을 깔아주거나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거짓, 허위로 날조하는 과정 속에서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중간중간에 단계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정말 애끓는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철저한 수사를 하루빨리 진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혹시나 뭔가의 의혹들이 한 점 남지 않도록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당시 최문순 지사의 입장과 해명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치인들이 남탓 공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국민의힘 여당에서 빨리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최문수 지사에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 부동산은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논의해야 될 그 중요한 시간에 쓸데없는 남탓 공방만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 정부 여당도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보인다면 하루빨리 수사 의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더 강력하게 제재를 요청을 하고 뒤로 문제를 조금 미룬 다음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끔 막는 활동들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문수 지사가 이것을 확인 안 하고 뭐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해당 문제들은 결국에는 도의회에서도 다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단해서 그 사람들의 의혹을 키워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넘겨짚을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저도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국회가 좀 정신 차리고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게, 그리고 하루빨리 피해 구제가 좀 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주 의원님, 이 건축왕, 청년들의 죽음을 부른 이 전세 사기의 주범 건축왕이 어떻게 강원도에서 7천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정부에서는 수사까지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최문순 지사가 어쨌든 이 건축왕에게 7천억대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선정을 해준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 정부 부시장하셨잖아요. 보통 도나 시에서는 이 막대한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면밀히 알아보지 않습니까? 면밀히 알아보죠. 면밀히 알아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남씨라는 분이 뭐 파워 리드 대상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영향력 있는, 자기가 충분히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뭐 어떤 여수 국회의원 한 사람도 그게 상을 받았던데,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접근해 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최문순 지사 주변에서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이 그렇게 부실한 회사, 즉 그 직원 숫자도 속여서 이렇게 기입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 없이 진행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기 어려운 어떤 공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사안 같고, 강원도 자체도 아까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의회라든지 또 강원도청 내부에서 실사를 통해서 실제로 사업사 선정까지의 뭔가 부당한 개입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사실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건축왕이 어떻게 막대한 7천억에 가까운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을까? 최문순 전 지사는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을 했을까? 갖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건축왕의 행적을 보면 정말이지 기가 찹니다. 2011년부터 인천에서 아파트 빌라 건설 사업을 했고, 20대에서 30대 청년과 서민층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려서 그걸 갖고 빌라 짓기를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왕에 등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 본인의 SNS에 정반대의 이런 글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자기는 산다. 집값 하락에 서민들 고통, 빚낸 사람들 생활고에 실망하고 있다라는 도인 같은 이야기를 거룩하게 SNS에 올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전형적인 전세 사기, 그로 인한 본인의 재형 형성 과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들어보시죠. 바로 옆에서 같이 싸우던 사람인데 또 다른 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여기에 사기꾼들만 남아요. 죽지 마세요. 전세 사기 피해 정부는 집값 해결하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뭐 최문순 전 지사 얘기도 나오고 강원도에서 어떻게 사업을 벌였는지 그 사업의 이른바 시드머니가
저 피눈물의 돈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천의 민주당 중진 의원이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수사 많이 해보셨던 입장에서 이건 수사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볼 때 이제 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수사 대상이다. 그렇죠. 이제 저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인천에서 엄청난 아파트를 또 빌라를 건축했잖아요. 그걸 이제 뒷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아, 내가 아파트 빌라를 뭐 몇 채를 줬고. 이른바 포트폴리오군.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1,200채다. 그럼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재력가잖아요. 그러면 그 재력가에 대해서 뭐 정치인이랄지 누구도 엄청나게 같이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기가 지은 빌라 아파트가 사실은 아파트를 지면서 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에서는 요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죠. 예. 그러면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랄지 아니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빌라를 쳐요. 그런데 그러면 이자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원금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에 그냥 무분별하게 전세를 놓는 거예요. 예. 그 전세는 갖다 이제 그걸 계속 이자 붓고 하죠. 전세 보증금은 사실은 저러라고 보증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요. 아파트나 빌라를 지면 예. 분양을 해갖고 수익을 얻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양해갖고는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세로 돌려서 보증금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기업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강원도 망상지구에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사비가 6,674억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대기업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수익이 날 정도의 사업지라고 한다면 이 사람 말고도 모든 기업이 덤벼들었겠죠. 관계된 기업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단독으로 사업자 선정했다는 것은 뭔가 인맥을 타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다 또 뭐 아파트를 또 짓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 명문 사립대를 유치하겠다고 이제 전형적인 사기꾼들 하는 형태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뭐 MOU도 체결하고 이런 사업자까지 선정됐을까? 이것은 이 사람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뭔가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아직은 누구다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보들이 쏟아진 걸로 보면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제보를 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수사를 하면 또 어떤 돈의 커넥션도 나올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개입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명확히 밝혀야겠죠. 예. 그러는 동안 어제 국토위에서는 여야는 서로 남탓 공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오늘 아침에도 전정부 탐마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조금 돌려주시죠. 전세 사기의 원인 제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남탓할 시간에 정말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체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죠. 이게 깡통 갭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요, 이 전세 사기를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강경 대응하겠다는 거죠.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의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동규 씨의 배우자가 생명의 위협을 운운하며 증언을 거부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함께 보시죠. 유동규 씨의 배우자 증언 거부. 어제 김용 9차 공판 증인 출석. 검찰은 유동규 씨 백팩의 돈, 쇼핑백 종류 등 기억하나라고 유동규 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물었는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관련자의 죽음을 보며 남편이 해코지 당할까 불안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굉장히 뭐랄까 이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절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과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보통 남편들은 일단 저지르고 보는 남편들이 많은데 아내들은 이 가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남편의 좀 안위도 생각해서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생명의 문제예요. 이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뇌물을 때 백피에다 돈을 가져와서 집에 있었고 집에 있는 부인한테 이걸 보여줬다. 이제 그런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본 적이 있느냐 그 돈에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부인이 나와서 물론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전부 다 이제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인이 와서 왜 증언을 거부했는지 이제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 이야기는 뭐 이런 진술을 하고 나오고 그러면 뭐 이제까지 한 5명 죽어나갔는데 자기도 뭐 해코지 당할 수 있고 또 남편도 해코지 당할 수 있다. 아니 그 일반인 그것도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 하신 분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불안해하고 걱정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기 무서울 때문에. 수 있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법정에 증언 나오기 싫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안 나올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좀 그래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좀 또 검찰에게는 유의미한 어떤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팩은 가지고 온 건 맞다. 그러면 평소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백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 유난히 백팩을 들고 왔다고 하면 그 시점이랄지 그런 걸 비추어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배우자랄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자기의 진술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자기 친인척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증언 거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뭐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반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여부, 구체성 이런 것들이 아마 유죄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좌우를 할 겁니다. 아내분들이 이 보통 남편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 아내분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지난번 선거했을 때요. 예. 제가 광진구에서 출마를 했는데 바로 옆 지역구에 선거 나왔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 중간에 누가 흉기를 들고 쫓아와서 예. 경찰이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워낙이나 흉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영화가 현실인지 현실이 영화인지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 영화 아수라 지켜보셨던 분들은 이게 진짜 도대체 영화냐 현실이냐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저는 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그 기자회견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외신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당신 위험한 사람이냐? Are you dangerous man 이재명?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외신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분명히 봤고 또 본인이 경험했고 이재명 대표와 거의 가까운 인사로서 꽤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나와서 많은 얘기를 쏟아내는데 그런 일들을 전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동규 전 본부장 가족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 그런 위험한 감정들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가 어떤 연유로 증언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차 뭐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발언들에 대한 두 분 패널의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이 김용 씨의 재판은 디테일 싸움이다라는 흥미로운 분석도 나옵니다.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재팔부의 증거 제출,
김영에게 2억 원 전달했다라는 당시 함께 담배 핀 벤치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동규 측이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공판 중 2억 원 전달 상황을 두고 양측이 충돌. 현장에 가보기는 했나? 거기서 함께 담배 피우며 얘기하지 않았냐라는 그 대목의 사진과 동영상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부가 김만배 씨 측에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며 질타하는 듯한 대목도 나옵니다. 어제 김용 공판, 김만배 씨, 유동규에게 준 돈 428억 원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의형제 결의도 없었다라고 항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김만배 씨 측이 오늘 처음 이야기하지만 유동규에게 준 1억 원은 호의로 준 거다. 그냥 선의로 준 거다. 1억을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관련 진술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라고 질타를 했다고 해요. 정영학 녹취록에는 너 이거 걸리면 4명은 죽어. 내가 유동규에게 그랬어. 라고 한 대목도 나옵니다. 관련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다. 1억을 호의로 준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면서 우리가 도원 결의도 안 했다. 의형제도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는데 호의로 1억을 준다. 그러면 정말 좋은 분입니까? 나쁜 겁니까? Are you 김만배 굿맨 or badman? 개념 없는 분이죠. 개념 없는 분이다. 실제로 물론 들리는 소문에 김만배 씨가 동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통 크게 많이 베풀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베풀어도 1억을 그냥 호의로 줍니까? 다 그 옆에 가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스치기만 해도 한 1,000만 원은 주겠네요. 만약에 저 말대로라면.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그 전제가 뭡니까? 그러면 1억 정도를 호의로 줄 것 같으면 몇천억을 쌓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데 대한 일정한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워드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동규 씨의 말은 100%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저는 오히려 유동규 씨에게 조언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얘기가 많아요. 너무 얘기가 많다. 얘기가 많다 보면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배 씨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재판에 나왔기 때문에 이기기 위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잘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아직까지 사실로 단정할 수 있을 단계는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도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도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언급 내용 보시죠. 우리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 입장. 남북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다.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사실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끼어듭니다. 사자성어를 사용하면서 부용치회. 말 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근데 이 일국 정상에게 말 참견을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교부,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 중국 국격을 의식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라고 반발했어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강력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朝鲜半岛问题和台湾问题的性质、经纬全然不同，根本不具可比性，这是众所周知的事实。 자, 김영주 의원님 또 중국 전문가신데 너무 지나치게 중국이 예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는 군사적 지원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밝힌 것도 아니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그 말 한 건데 말 참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중국이지만 대한민국 정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례적이고 예의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저런 문제,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중국이 대만을 침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동안은 우리 역대 대통령이나 외교 수장들은 저런 언급까지는 사실은 좀 자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대통령께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이 불러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막판 깜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당은 최고위 두통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무소속 민영배 의원을 복당해줘야 한다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영배 의원의 조속한 복당을 청원합니다. 지난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리며 검찰개혁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시켰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탈당으로 인한 온갖 비난을 홀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 애롭게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민주당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민영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해줘야 한다. 광야에 외롭게 두면 안 된다라고 청원까지 했는데 사실은 헌재에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을 두고 사실은 강하게 좀 질타한 대목이 있는데 하필 지금 송영길 발 돈봉투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지도부도 곤욕스러운 상황인데 이때 또 갑자기 민영배 복당 청원을 갑자기 지금 제기했습니다. 전현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중질환의 모습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강한 비판을 돌직구. 이게 그 민영배 의원 복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와 정당성에 맞게끔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기자회견까지 통해서 밖에다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복당을 하고 싶으시다면 민영배 의원께서 직접 신청을 하고 그 관련된 절차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진행을 민영배 의원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영배 의원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당을 하고자 한다면 환영하는 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저런 방식을 통해서 자중질환을 오히려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위장 탈당은 어쨌든 헌재가 위법하다라고 질타한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그야말로 우리 당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고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잘 됐다. 예? 잘 됐다고요? 저 정도 되면은 당이 지금 뭐 어차피 저런 상황 같으면 그냥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고 해당하는 게 낫습니다. 당을 해산하는 게 나아요. 이 정도 판단이면. 지금 정필명 의원이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비례대표 하면서. 자기 다른 총선에 지역구 달려고 저런 식으로 해서 민영배 의원을 구출한다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나는 광주 시민들이 훨씬 더 저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요.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떳떳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런 정당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낯뜨거운 정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돈봉투 문제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지점에 그 꼼수로 탈당했다고 하는 사람을 복당시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인입니까? 사실은 이것은 더 이상 정말 여러 의원들, 그 같이 서명한 의원들 보면 중진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정말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돌직구 견해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요. 그 가운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 원내대표 막판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의 변이 흥미롭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 독재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똑같은 길을 걸어온
일부 정치검찰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마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 서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4.19 기념식에서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최고위원 리스크 때문에 두통이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불참했고요. 윤리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을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읽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야 썼는지 나오지 말라고. 아닙니다. 혹시 언제까지 참석 안 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이렇게 의사가 있으십니까? 자진 사퇴 관련해서 일부 최고위원 자진 사퇴 그런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김병미 최고위원님, 네. 보면은 최고위원 중에 이른바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은 최고위원이 굉장히 여당에서 드문데 그중에 드문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특히 이제 뭐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의원 윤리위에서 뭐 징계 논의합니까? 아무튼 일단 집권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여러 설화, 구설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양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대신 사과를 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윤리위원회가 다음 주에 조속하게 출범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출범되고 나면 이제 외부 인사가 위원장, 황정근 변호사가 위원장이 됐고요.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윤리위원들은 다 외부 인사들이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를 한껏 끌어올려서 만약 당원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들과 전혀 어긋나 있는 행동과 말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거기에 적합한 조치들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강력한 후속 조치들이 뒤따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보다 더 센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당내에 있던데 맞습니까? 당내에서는 지금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힘있게 윤석열 정부와 함께 손잡고 일하는 정당으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됐던 배경들, 여기에 대한 책임론들이 꽤나 많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모든 판단은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 등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황정근 신임위원장 그리고 새롭게 꾸려진 윤리위원회는 무튼 국민적 눈높이를 최선으로 맞춰서 잘 진행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가 4.3 유족회를 방문했지만 유족들은 항의했습니다. 제주 4.3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상처 입으신 많은 제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를 받으면 내년 총선에 못 나가시니까 내년 총선은 어떻게든 공천을 받아보려고 지금 이제 사과 아닌 사과를 하는 이 그림이 필요해서 온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걸 진정성의 사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